그럼 실용 특허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세 번째 요건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즉 적격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허법 제 101조는 공정으로 해석되는 프로세스, 기계인 machine, 제조품인 manufacture, 그리고 조성물인 composition of matter, 이렇게 네 가지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대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정은 어떤 것들을 공정이라고 얘기하나요? 예, 공정은 쉬운 말로 방법입니다. 세간의 방법 특허라고 알려진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방법은 시간 순수로 이루어진 여러 단계들의 조합을 말하는데요.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요. 코비드 백신을 제조하는 방법, 코비드 백신을 운반하는 방법, 코비드 백신을 접종하는 방법, 또는 이제 서비스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는 그런 방법 등이 해당되겠죠. 또한 인공위성으로 거리를 계산해서 어떤 현재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해당되고요.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구글 검색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이것도 해당되고요. 또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각종 암을 치료하는 방법, 이런 것도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그 기계 특허는 어떤 대상을 기계 특허라고 일컫나요? 기계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이제 여러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작동을 하고 그 결과 하나 이상의 기능이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말하죠. 흔히들 이제 장치 발명이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 기계가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자동차용 조향장치,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생체 인증 장치, 또는 레이더를 통해서 스피드 측정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됩니다. 그럼 제조품 특허라는 거는 어떤 특허를 말하나요? 제조품은요, 자연물과 대비되는 개념인데요. 어떤 자연물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요, 자연물이 갖는 형태나 성질이나 특징이 이제 변해가지고 또 다른 유형의 어떤 물건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 예를 들면요, 오렌지 자체는 자연물이죠. 어떤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오렌지 주스는 오렌지의, 즉 자연물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져서 만들어진 가공물이죠. 따라서 오렌지 주스는 제조품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트에 가시면은 과일이 신선하게 보이도록 왁스 처리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왁스 처리가 된 과일은 제조품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왁스 처리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 과일의 형태나 성질이나 특징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왁스 처리된 과일은 제조품이라고 볼 수 없죠. 자, 기타 생활용품으로 예를 들면 의자나 볼펜, 자동차 타이어, 책상, 서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조품에 예가 됩니다. 그럼 자연에서 존재하는 것들은 제조품이 아니지만 그것들을 이제 인공적으로 가공한 것, 모든 것들은 제조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조성물은 어떤 것들인가요? 그 제조품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조성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이상의 구성 물질이 화학적으로 결합하거나 또는 물리적으로 결합을 해서 그 구성 요소와는 다른 성질을 갖는 어떤 물질을 말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 화장품이 있습니다. 화장품 안에는 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보통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그 20여 가지 각각은 각각의 성질을 갖죠. 하지만 화장품의 성질은 못 가져요. 하지만 20개가 모여서 화장품의 성질을 갖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화장품용 조성물을 말하고요. 이것들이 이제 의약이나 식품에 적용되면 의약용 조성물 또는 식품용 조성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님,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다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1980년 연방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데요. 태양 아래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특허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특허 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면 공정, 기계, 제조품, 조성물에 해당되지 않는 예외 대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1980년에 연방대법원이 모든 것이 다 특허 가능하다 이렇게 했지만 시간이 흘러서 2014년도에 연방대법원은 일정한 대상은 특허받을 수 없다라고 어떤 예외를 판시합니다. 자연법칙 특허받을 수 없고요. 자연현상 특허받을 수 없고요. 추상적 아이디어 특허받을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인간 체내에 존재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는 서열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유전자 서열을 누군가가 발견해서 특허 출원하면요, 자연물이죠. 따라서 이건 자연현상이라고 해서 특허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누군가가 이걸 독점하기 위해서 특허 출원을 하면 이건 자연 법칙에 해당된다고 해서 특허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페니실린, 이것은 이 푸른 곰팡이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을 추출한 항생제잖아요. 그러면 이런 페니실린 같은 발견의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페니실린 그 발견은요, 그 자체로 아주 위대한 발견이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요. 하지만 자연물이기 때문에 미국 특허법상 특허 대상이 못 되어서 특허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페니실린을 다른 물질과 혼합을 해서 또는 조합을 해서 의학적 조성물을 만들다거나 또는 적절한 방법으로 다른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들을 개발했을 경우에는 역시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이런 페니실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거나 변경해서 더 효용이 뛰어난 어떤 신약을 개발하면 이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특허를 받은 신약 물질을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이런 사실이 나중에 발견되면 특허를 받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특허 출원 과정에서는 이게 신규한 물질이라고 해서 특허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연에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심사관이 정상적으로 심사를 했다면 아마 특허 거절을 해서 특허가 나오지 않았어야 되는데 심사관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완벽하진 않죠. 따라서 종종 이런 경우에 특허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특허가 존재하면 경쟁회사들에게는 공평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독점권을 갖게 되니까요. 따라서 특허법에는 특허 무효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쟁회사는 특허 무효를 구하는 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해서 이러한 특허는 무효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추상적 아이디어, 그러니까 추상적 개념, 이게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나요? 추상적 아이디어라는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크게 이제 세 가지 예를 드는데요. 첫째, 수학 공식 또는 이제 수학 계산하는 방법, 이런 것도 수학적 개념 자체는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둘째, 경제 활동 자체 또는 거래 활동 자체, 인간관계 등 어떤 인간의 사고방식을 표현한 거, 이것도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셋째는 인간의 두뇌 속에서 일어난 어떤 사고 과정, 사고하는 과정 자체도 추상적이죠. 이것도 추상적 아이디어라고 말합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학교에서 배운 근해 공식이나 경제학, 심리학,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다 추상적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것들이군요. 방금까지 설명해 주신 이런 많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미국 특허 상표청이 특허 심사관들에게 참고 자료로 심사 가이드라인을 편찬해서 이제 발행을 했는데요. 먼저 지침서 설명하기 앞서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자, 특허법 101조는 공정, 기계, 제조품, 조성물이 특허 대상이다라고 규정을 했죠. 그리고 또 판례는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받을 수 없다라고 했죠. 자, 특허법은 특허받을 수 있는 대상, 판례는 특허받을 수 없는 대상을 규정했잖아요. 이것들을 체계적으로 모아서 이제 만든 것이 심사 지침서예요. 심사 지침서는 두 단계에 의해서 판단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특허법에서 말하는 특허 대상인지 판단하는 거. 두 번째 단계는 판례가 말하는 특허 불특허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1단계와 2단계를 나누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1단계는 간단합니다. 청구항이 제된 발명이 공정, 기계, 제조품 또는 조성물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데요. 해당이 되면 특허 대상입니다, 바로. 근데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 두 번째 판단 기준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1900년 기준의 발명이 특허법에 규정된 특허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판례법에서 말하는 불특허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제2단계 판단입니다. 자, 그런데 판례법에서 말하는 자연법칙, 자연현상, 추상적 개념에 해당이 되면 특허를 받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예외가 인정이 되는데요. 이 예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용적 응용성, 두 번째는 상당한 발명적 컨셉트입니다. 자, 조금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청구항이 제된 발명이 자연물 또는 자연법칙,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했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요소가 더 포함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용적 응용성을 부여한다거나 상당한 발명적 컨셉에 해당이 되면 또 예외적으로 특허 대상이 되게 되는 거죠. 이 판단 기준이 좀 난해한 것 같은데요. 어떤 예시를 들어서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로키 산맥에만 서식하는 개수나무가 있는데요. 이 개수나무 껍질에는 제가 이름을 지을게요. 그레이시라는 이름의 단백질이 존재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 단백질이 당뇨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따라서 이분이 특허 출원을 했겠죠. 청구 범위를 다음과 같이 4개로 작성해서 특허 출원을 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청구항 1항은 구레이시라는 단백질 그 자체죠. 청구항 2항은 구레이시라는 단백질을 포함하는 의약 투여 단위입니다. 청구항 3항은 컨테이너의 용기에 포함되어 있는 구레이시라는 단백질의 투여 형태고요. 청구항 4항은 그냥 용기가 아니라 팬타스틱이라는 용기에 저장이 된 구레이스를 포함하는 투여 단위입니다. 자, 하나하나 이것이 특허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해 볼게요. 청구항 1항은 구레이시라는 자연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불특허 대상인 걸 쉽게 알 수 있죠. 청구항 2는요, 구레이시라는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는 다른 추가 요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연물 자체를 청구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특허 대상이 되겠죠. 청구항 3항은 그 구레이시라는 단백질을 컨테이너라는 추가 요소에다가 담는 건데요. 이 컨테이너가 너무나 통상적이에요. 단백질은 어떤 컨테이너인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실질적 응용성이 있다거나 어떤 발명적 컨셉이 있다고 인정되기가 어려워서 이것도 역시 특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청구항 4항에서 말하는 팬타스틱 용기라는 거는요, 이 그레이스를 팬타스틱 용기에 담으면 그레이시 보존 기간이 100배 늘어난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면 실용적 응용성도 부여되고 상당한 발명적 컨셉이 있는 것처럼 인정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예외적으로 또 특허 대상이 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